교육심리학은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달심리학, 두 번째가 학습심리학, 세 번째가 상담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 학습, 상담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의를 시작할 때는 발달심리학부터 먼저 하는데 오늘은 학습심리학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학습심리학은 행동주의 학습심리학과 인지주의 학습심리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이제 스키너가 가장 핵심입니다. 스키너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파블로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논술로 우리가 출제가 되기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키너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은 정보 처리 모형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보 처리 모형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모의고사에서도 이 정보 처리 모형을 한번 다루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파블로프는 좀 빼버리고 스키너와 정보 처리 모형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고,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합쳐놓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측면과 인지주의적인 측면을 합쳐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씀드려서 벤두라의 관찰학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시험 문제로는 스키너도 한번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관찰학습도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쪽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보 처리 모형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파블로프는 논술로 쓰기에는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7, 8월 달이나 9, 10월 달 모의고사에서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만 5, 6월 달에서는 좀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키너와 정보 처리 모형과 관찰학습을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키너 이야기입니다. 스키너 이야기인데, 이 스키너를 우리가 보통 작동적 조건화설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거두절미하고 스키너는 강화 이론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스키너에는 RS 이론이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스키너는 강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외적 보상. 또는 이제 외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강화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화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의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화의 기법입니다. 이 강화가 사실 생각보다는 어수선합니다. 강화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수선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논리성과 체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혼란스러운 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혼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는 무엇이고, 강화는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강화 계획을 실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법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데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 강화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서, 강화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강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화의 종류는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항상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키워드 설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설명은 뭡니까? 정의를 외우는 거죠.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의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정의를 어느 정도 외워두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설명 부분을 쓰기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부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 부적 강화물을 제거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 결국 강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화는 결국은 강화물을 제공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강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정적 강화물이나 부적 강화물을 사용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입니다.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정적 강화물이나 부적 강화물을 사실은 정적 강화물은 제공하는 거고 부적 강화물은 제거하는 거지만 사용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면은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포함시켜주면은 효과적인 답이 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분리시키면 되죠. 정적 강화물을 사용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부적 강화물을 제거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답쓰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자, 어떻든 이제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라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 계획은 뭐냐? 강화를 무계획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공부의 계획을 세워라.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대학 들어올 때까지 공부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 대단하신 거죠.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초에 보면은 저 학습 다이어리를 진짜 많이 나누어 드리거든요. 근데 학습 다이어리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답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예 볼펜 한 자루 주는 게 낫지. 다이어리를 저기 어디다 쓰냐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색깔은 또 예쁘니까 받아가기는 많이 받아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수험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면담해 보면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좀 저도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효과를 제대로 얻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이거 교육 행정에도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 행정에 교육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교육의 행정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키는 사전 준비의 과정을 뭐라고 하죠? 교육 기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계획이 없이는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플래닝을 번역해 줄 때 계획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기획이란 말을 쓰기도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이 제대로 없이는 효과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연속적, 또 계속적이라고 표시해주는 강화 계획과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 계획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헐적 강화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간격 강화와 하나는 비율 강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격도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고정간격 강화계획. 그 다음에 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비율과 변동 비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이것도 제법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학교 현장에 한번 적용해 봐요. 학교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면 신입생이에요. 또 애들의 학습이 좀 잘 안 되어 있어. 그럴 때는 어떤 강화 계획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종류는 어떤 게 좋겠어? 정적 강화가 효과적입니다.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하고 이게 낫죠. 부적 강화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이들이 미숙하고 초보 학습자이고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뭐가 좋습니까? 연속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늘 강화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강화의 효과가 조금 떨어져도 아이들의 학습의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변동입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거고
불규칙한 횟수에 따라서 강화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효과를 이야기해 줄 때는 연속적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변동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학년이 좀 고학년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변동 간격이나 변동 비율을 우리가 사용해 줄 때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화 기법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강화를 조금 학교 현장에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강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일수록 학습의 효과를 좀 더 많이 얻고자 할 때는 변동 간격과 변동 비율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초보 학습자일 때는 아무래도 연속적 강화 계획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연속적 강화 계획에서 조금 더 나아갈 때는 고정을 사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화 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화의 종류, 두 번째는 강화의 계획, 그 다음에 강화 기법입니다. 시험 문제가 논술형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강화 기법을 쓰라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내일 아마 기출 문제를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부분부터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을 두 가지 쓰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 우리가 객관식 같으면 물론 우리가 다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논술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개 정도만 저는 외워두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저는 상표 제도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활에서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상표 제도를 중학교 아이들 정도는 쓸 수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표 제도를 많이 씁니다. 고학년까지도. 그만큼 우리가 실생활에 많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행동계약 어떻습니까? 쓰기 쉽잖아요. 그죠? 행동계약을 이것을 일본 아이들이 유관계약이라고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냥 행동계약이라고 쓰십시오. 유관계약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쓸 때 이 조형은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강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목표 행동을 정하고 그 목표 행동에 맞는 하위 행동을 설정한 다음에 하위 행동을 달성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목표 행동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하시기가 좀 이게 만만찮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프리맥의 법칙 어떻습니까? 프리맥의 법칙도 상당히 우리가 강화적으로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행동을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행동을 선호도가 낮은 행동의 강화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명하기도 좀 좋고요. 또 덧붙이기도 좋잖아요. 할머니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덧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의 좀 유식함을 뽐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요게 기법 정도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법을, 종류를 여러분들이 상반행동 강화라든지 차별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는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가 논술로 해 나갈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가장 큰 포인트를 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자칠판 처음 보죠? 저도 처음 씁니다. 이 스키너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강화를 쓰잖아요. 스키너가 강화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reinforcement거든요. 그리고 파블로프가 무조건 자극을 쓰거든요. 음식을. 그죠? 음식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손다이크 같은 인물들은 보상을 씁니다. 리워드.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달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reinforcement, 그 다음에 unconditioned stimulus, UCS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리워드, 보상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어 전공이신 분들은 이게 그 교수 방법론 책에 이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다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러한 외적 보상이나 외적 동기나 외적, 우리가 이걸 이제 주로 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외적 보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외적 보상 없이는 어떠한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 행동 수정 기법이라든지 이 강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재학습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학습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재학습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상담 기법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부정의 행동은 학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학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정과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외적 보상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이론은 어렵게 출제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화만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요. 그러면 스키너의 이제 스키너의 영향을 받은 것이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학습이 컴퓨터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이 CAI입니다. 그러면 이 스키너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학습입니다. 완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교수 방법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프로그램 학습과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완전학습과 같은 경우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많이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이제 그 최신판 교수학습 그 책을 보니까 미국 책에서는요, 교수학습 이론에서 완전학습은 교수학습 이론적 방법에 잘 안 나옵니다. 완전학습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심리학 책에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 책을 보면은 완전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완전학습은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완전학습은 결국 행동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러분들 캐롤은요, 캐롤은 스키너의 제자입니다. 캐롤은. 그러니까 완전학습을 주장한 캐롤은 스키너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인지주의는 사실은 이 인지주의는 발달 심리학이 있고 학습 심리학이 있거든요. 인지 심리학은 발달 심리학과 학습 심리학이 있는 건데, 발달 심리학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피아제라든지 또 비고츠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인지학습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습 심리학 쪽은 보통은 정보 처리 모형만을 이야기합니다. 정보 처리 모형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학습이라는 것에 인지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인지의 그 의미는 뭘까라는 겁니다. 인지는 뭐를 뜻하는 것이죠?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지는. 그러면 행동주의라는 것과 인지주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인지라는 것은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학습은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정신은 행동에 부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행동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지주의는 정신적인 것이 일어나니까 행동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이론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정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상표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집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마일리지 찍힌 걸 생각하면 좀 더 해가지고 저 집에 갑자기 커피가 맛이 없어졌는데 근데 10개 도장 찍어 가면 한 잔을 무료로 준다더라. 근데 지금 도장이 7개야. 어떡할래? 안 갈래? 이게 사람이 정신이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이 정신을 무너뜨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가보시면 대부분이 뭡니까? 1층은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비용 부담이 좀 적은 것도 한 옆에 많이 있죠. 뭐 여러분들 겨울 같은 데 가면은 뭐 목도리라든지 스카프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저것 안 되면 양말이라도 한 컬에 사라. 라고 해서 구석구석 골목길마다 양말 깔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오늘은 절대로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뭐라도 하나 사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은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이 정신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행동주의가 터무니없는 이론만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주의는 결국은 정신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 흐름을 생각을 해낸 것이 소위 말씀드려서 감각기억과 작동기억과 그 다음에 장기기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 나와 있으면 이 모형을 반드시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 이론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이론서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론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장기기억이 이제 있잖아요. 장기기억이 있는데 이 장기기억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인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기기억이 이렇게 인출되어 가지고 여기 이제 작업기억, 작동기억이죠. 작동기억인데 인출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약호화, 이게 부호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연도 부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시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시연. 근데 이걸 줄여서 시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가 뭐냐면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연습이죠. 그죠? 연습으로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제 정보처리 모형에서 시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시연이라는 것을 부호화로 잘 안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연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반응이 결국은 바깥으로 이 지식을 표출하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응은 장기 기억에는 없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들도 이걸 되게 많이 놓치는 건데, 장기 기억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장기 기억은 작동기억으로 인출한 다음에 그 작동기억으로 인출된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의 모든 부호화는 작동기억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부호화는 결국은 장기기억으로 저장을 시켜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호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화와 조직화가 가장 대표적인 부호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참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조직화와
정교화라는 부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도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림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스웰의 설명식 수업 이론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행 조직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선행 조직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설명 선행 조직자와 비교 선행 조직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설명 선행 조직자든 비교 선행 조직자든 간에 과거에 배운 지식과 새롭게 배우는 지식을 통합하거나 연계시켜서 사용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교화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 6월달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만을 꺼내서 제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교화적인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작동기억에도 우리가 작용이 되지만 장기기억에 저장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션하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이 청킹하고인데 사실 이 청킹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작동기억의 저장의 단위, 작동기억의 사용의 단위를 청킹이란 말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청킹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작업기억에는 요게 있네요. 5 내지 9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정보 비트를 보관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청킹이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저것을. 그래서 5개에서 9개의 청킹을 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것을 심리학적 잔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청킹이라는 소위 말씀드려서 ing를 붙여서 동사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청킹한다. 소위 말씀드려서 묶거나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킹을 사용해 주면은 작동기억이 가지고 있는 뭐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저장의 분량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시연을 사용해 주면은 뭐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20에서 우리가 30초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 시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조직화를 한다든지 정교화도 작동기억의 용량을 늘려주고 작동기억의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심리학 책을 보면은 조직화와 정교화가 작동기억의 부호화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부호화라는 것은 작동기억과 장기기억에 둘 다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기억의 저장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감각기억이라든지 작동기억이라든지 장기기억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묻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호화를 묻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의 깊이를 측정해 주는데 좋을 거라는 거죠. 왜? 감각이나 작동이나 장기기억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보의 어떤 처리적 의미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의미와 접목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책들을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과거 교육에 대한 반성이 많아요. 과거 교육에 대한 반성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기교육. 암기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급의 교육, 저질의 교육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중요한데 그거를 왜 암기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도 요즘에 조금 반성합니다. 창의성의 교육, 이해의 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억을 우습게 여기는데 기억은, 암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기 없이 우리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문제를 접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떻든 간에 학교 교육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조직화라든지 정교화, 그 다음에 유지시연, 그 다음에 청킹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뭐 맥락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심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교화, 그죠? 정교화. 그래서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연계시킨다라고 하는 정의. 오스벨에 우리가 선행조직자와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조직화라는 것도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도표를 만든다든지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우리 뭐 교육학에도 보면은 이제 표를 만드는 것이 많이 나오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범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은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범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위계 구조를 만든다. 뭐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맥락화라든지 그 다음에 심상화 같은 경우들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이제 맥락화는 물리적 상황이라든지 정의적 상황 맥락과 밀접하는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소위 말씀드려서 보호와 특성이라든지 상태 의존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심상화라는 것은 시각적 심상화를 이야기하는데 대상에 대한 정신적 영상을 형성하는 보호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만만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현장에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는 한 4가지 정도. 보존 시연, 그 다음에 청킹, 그 다음에 조직화, 정교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감각기억과 작동기억과 장기기억은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인지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정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라고 하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보면은요, 처리 수준 이론과 같은 경우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도 부르거든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도 부르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중부호화 이론, 그 다음에 병렬 분산, 뭐 연결주의 이런 거는 별거가 없고 보호와 특성과 상태 의존 학습은 맥락화와 밀접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숙달된 전문가와 숙달되지 않은 초보자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건 결국 자동화의 차이점이라고 봐야죠. 저도 지난주엔가 좀 이제 인터넷이 좀 잘 안 되어가지고 인터넷 이제 회사에 사람을 불렀는데 뭔가 좀 그중에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중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담당자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아마 좀 신참인 것 같아요. 신참인 것 같은데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결국 못 고쳐서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오신 분한테 전화 좀 하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호수 말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우리 아파트가 좀 옛날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돌아오는 게 약간 그 요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있으면 탁탁탁탁 고쳐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를 뜻하는 겁니까? 자동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화라는 것이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점을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논술 최고로 많이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들 중에는 8시간. 논술 한 편 쓰는데 책 보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은 시간은 자꾸 우리가 연습하면 줄어들죠.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전공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이 외우고 결국 자동으로 답을 쓸 수가 있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인지라는 것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초인지가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초인지가 여기에 있는데 초인지는 여러분들 감각기억에는 초인지가 작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감각기억은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해도 감각기억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뭐는 가능해집니까? 주의집중은 가능해지죠. 그래서 감각기억에서 작동기억으로 넘어가는 주의집중의 현상은 초인지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지는 주의집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기억과 장기기억과 밀접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만들어 보고 좀 우리가 이 포스트잇 써가지고 붙여보기도 하고 또 연습장에 좀 여러 가지 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지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정보 처리를 잘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집행 통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흐름을 처리해주고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보 처리 모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인지주의는 아무래도 정보 처리 모형을 우리가 이야기해줘서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리해주고 우리가 제시해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